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게스트썰이 소개하는 마지막 연쇄살인범. 게스트썰은 그토록 피하고 싶었고 철철 교주님은 그토록 다루고 싶었던 여자 바토리 엘리자베트. 그렇습니다. 철철 교주가 이겼습니다. 오늘은 연쇄살인범 중 가장 악명 높은 여성 바토르 엘리자베트를 둘러싼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썰입니다. 막바지에 이렇게 삑살이라니. 네. 이게 뭐 다시 녹음하지 삑살이 다시 녹음하지 그랬냐라고 이렇게 청취자들이 말씀하시겠지만 계속 녹음을 해봤는데 계속 똑같이 삑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네, 안 돼요. 그냥 이러겠습니다. 바토리 엘리자베트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언급하기도 했고 연쇄살인 엑스파일을 지금 거의 한 70화 정도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잭 더 리퍼 정도로 유명한 연쇄살인마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연쇄살인마 사건이 2013년이었고 네. 지금 바토리 엘리자베트는 지금 훅 과거로 네, 거슬러 그렇죠. 올라갑니다. 우리가 몇 년생이에요? 우리가 다뤘던 이제 네. 연쇄살인범 중 가장 오래된 역사죠. 이제 1560년에서 1560년에서 61년 1560년생인지 61년생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그때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여기 누님이 60년생이시군요. 그냥 60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게요. 1560년. 네. 와, 이건 잠깐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거의 이제 그때 좀 전이네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0년 전이요. 삼포회란 뭐 이런 거. 아, 그때쯤이네요. 그때쯤 분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살인 사건을 이렇게 살인을 막 저지르고 있을 때 한국은 불바다였겠네요. 조선은 불바다였을 그런 거의 그렇죠. 거의 그때 시점에 이제 네.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항상 있었대요.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전쟁하고 계실 때 그때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가 이제 기본 지식이 많으니까 이런 방송이 가능한 거예요. 아, 정확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약간 들으시면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바토르 엘리자베트냐, 엘리자베트 바토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기 헝가리는 좀 유럽 나라 중에서도 독특하게 성이 앞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요. 그러니까 바토리가 성이고 엘리자베트가 엘리자베트 그 영어식으로 하면 엘리자벳인데 그 이름이 뒤로 가는 이런 나라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엘리자베트 바토리 혹은 뭐 정말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은 엘리자베트 바토리 정도로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앞으로 가는 성이 있는 나라가 있군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유럽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네, 아마 이쪽이 이제 마자르 쪽 출신이라서 이제 아시아 쪽 전통과 좀 닮았나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토리 엘리자베트 같은 경우에는 왕족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애매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헝가리사를 다시 봤어요. 제대로 봤습니다. 이번에. 네네. 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제 좀 알게 된 게 이런 겁니다. 일단 이제 그녀의 출신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의 아버지, 어머니 모두 바토리가 출신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바토리가 직계, 반계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인데 바토리는 이제 그녀가 성장하고 이럴 때는 16세기 중후반부터는 그러니까 헝가리 동부에서는 최고의 명문가였긴 합니다. 아, 바토리가가요? 네, 바토리가 자체가. 특히 어머니 쪽이 더 명문가의 쪽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친척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16세기 후반 트란실바니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의 루마니아의 북동부 지역인데, 북서부 중심 지역인데 그쪽에서 이제 그 동네의 왕을 했던 이제 바토리 이슈투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트란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설화도 많고 예, 좀 그렇죠. 그런 지역이잖아요. 루마니아 쪽, 네, 왈라키아하고 트란실바니아하고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 정도 동네입니다. 그쪽 동네 출신으로서 이제 바토리 이슈투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바토리 엘리자베트는 이 사람이 족한 거죠. 그러면 바토리 이슈투반 하니까 왠지 뭔가 강력한 전쟁의 왕 같은 이름. 아, 맞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이 뭐냐면 바토리 이슈투반이 이제 폴란드에서도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좀 유럽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좀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제 유럽은 이제 왕이 이제 교주님 있지 않습니까? 철철 교주님이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왕인데 프랑스 왕도 돼요. 근데 두 나라가 합병은 안 돼 있어. 그냥 두 쪽 다 왕인 거예요. 그냥 이런 개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라는 연합왕국의 왕이기도 하고 이제 트란실바니아 공국의 공왕이기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이긴 하네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나가는 집안이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네요. 네, 바토리 이슈투반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왕이 아니었어요. 왕가가 아니었는데 또 헝가리 이쪽 동네가 또 웃긴 게 뭐냐면 왕이 또 선출직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투표해서 왕을 뽑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교황 뽑는 것 같은. 약간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 개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그런 게 어딨냐는데 이 동네는 좀 달랐던 거죠. 그렇군요. 어쨌건 이게 외가 쪽에서 지금 왕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가 쪽에서도 똑같이 바토리 가기는 바토리 간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지금 굉장히 명문이다. 그리고 그러면 뭐 어쨌든 성은 그냥 무조건 바토리였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버지 어머니 다 성이 바토리였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유럽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성 따라가잖아요. 네네. 보통. 근데 왜 바토리냐? 그러면 남편도 바토리였으니까 바토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토리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남편도 굉장히 명문가인 나더슈드라는 가문이에요. 아 그래요? 아까 남편도 바토리가 아니 아버지가 바토리의 남편이 얘기했군요. 미안합니다. 바토리 그러니까 아버지도 바토리가. 근데 아버지가 좀 더 약간 힘이 좀 덜한 바토리가였고 어머니가 그 당시 잘 나가는 바토리가 이런 식이었던 거죠. 남편은 나더슈디가 이런 힘들겠죠. 예, 이쪽도 역시 나더슈드 페렌츠라고 나름 잘 나가는 귀족이긴 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바토리가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바토리는 그냥 자기 성으로 간 거예요. 바토리 그 나더슈디 에리자베트가 아니라 바토리 에리자베트로 가버린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또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러면 결혼을 언제 한 거예요? 예, 이게 또 웃긴 건데 이제 조혼이 성행했었어요. 조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0살 무렵에 이미 남편이랑 약혼을 합니다. 남편 나이가 좀 애매해요. 기록에서는 바토리보다 3살 많다는 쪽도 있고 5살 많다는 곳도 있는데 일단 5살 많다는 정도 생각하고 있을게요. 일단은. 뭐 어쨌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친구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나더슈디 그러니까 근데 10살 때 이게 약혼을 하고 15살 때 결혼을 하긴 해요.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1571년 이제 시어머니한테 야 며느리 교육 받자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11살. 그렇죠. 11살, 12살. 우리나라에서 채워도 12살이죠. 네네. 그쪽에서 이제 헝가리 동부에 있는 이제 사바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바르. 아니다, 이거 잘못 썼네. 헝가리 서부예요. 서부에 있는. 헝가리 서부군요. 예, 사바르. 이 여자가 원래는 트란실바니아가 뭐냐면 헝가리 동부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네. 그쪽에서 서부로 있는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트란실바니아가 헝가리 동부였다고요? 네, 동부. 근데 지금 서부로 이주한 거죠? 헝가리 서부. 헝가리 서부가 어디냐면 오스트리아나 독일 쪽이고 동부는 이제 지금의 러시아나 뭐 이렇게 루마니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쪽이군요. 예. 그러면 두 개의 문명이 약간 맞닿는 곳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헝가리가 이 당시 지금 헝가리보다 훨씬 더 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헝가리 자체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약간 이게 역사 얘기를 하자면 이제 뒤에 자세하게 얘기할 거지만 그 당시에 한 14세기부터 이제 독일 쪽 귀족들이 헝가리로 좀 진출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던 거죠,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이 있는 개척할 만한 곳이 이제 이 당시에는 동부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역사를 옛날에 배우신 분은 이제 아실 건데 이제 독일 쪽이 나중에 그걸 하거든요. 동부로 이제 개척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동부 개척이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동유럽 쪽으로 진출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보단 한 200년 뒤인데도 이제 독일인들이 이미 독일 계통들이 많이 진출해서 영향이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제가 역사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나마 역사를 좀 아는 게 동양 역사인데 서양 역사는 정말 새롭네요, 저한테는. 저도 이거 옛날에는 잘 몰랐다가 몇 년 전부터 관심 갖고 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항상 이제 역사책을 항상 끼고 다니니까. 좋았습니다. 재밌습니다.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71년에 헝가리 동부로 지금 이주를 했고 서부 헝가리 서부 동부 출신이 서부로 갔다는 거예요. 아 동부 출신이 서부로 이사 갔다고?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잘 사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애매합니다. 약간 이게 우리는 이제 서유럽이 항상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엔 동유럽이 잘 살 때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아 그래요? 근데 동유럽이 잘 사는데 헝가리는 아니야. 헝가리, 루마니아 너희는 아니고 콘스탄티노플, 그냥 지금의 이스탄불 지역이 좀 잘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아마 서유럽이 더 잘 살긴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스탄불은 터키인가요? 네, 터키입니다. 그것도 유럽으로 그 당시에는 유럽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게 뭐 계속 역사 얘기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이거? 네, 괜찮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터키는 자기를 우린 로마 제국 후계자다, 계승자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근데 로마는 다 시민권을 줬으니까 또 투르크 입장에서는 터키라고 해야 되나요? 오스만 투르크. 예,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시민권을 받은 상황이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잔티움을 계승했으니까 로마 황제의 자리를 우리가 물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양 그 물려받았나요? 그러니까, 황제만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했으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그냥 뭐 이제 정복했으니까 끝이지. 그러니까 뭐 피정복자 이런 게 아니라 얘들은 계승자라고 해버린 거예요. 정복을 하면서 나는 우리는 로마의 계승자다 이렇게 돼버린. 사실 좀 이상한 개념이긴 하죠. 근데 그만큼 또 로마가 빛나는 제국이었던 그렇죠. 것도 사실이고 로마가 이제 지중해 문명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로마라는 게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우리는 로마의 후계자다, 계승자다. 그러니까 세계 제국의 후계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유럽 애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고 어디서 터키 이슬람 애들이 와서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1575년에 결혼을 했어요.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남편 나더슈디 페렌츠 맞나요? 나더슈디 페렌츠와 결혼을 해서 뭐 피렌체랑은 상관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쨌건 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슈가 됐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삼성과의 결혼 뭐 이렇게 막 해서 굉장히 떠들썩했을 것 같은데. 지금 더 한 그렇죠, 더 했겠죠. 그러면 명문가의 자제들의 결혼식이라는 게 그것도 장남장녀였어요, 둘 다. 장남장녀니까 이제 완전히 결합하다 보니까. 엄청난 수의 화객이 옵니다. 뭐 이제 그 화객들이 4,500명 정도가 왔다던데 그 4,500명이 그냥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이제 지금 하면 뭐 대통령들 뭐 이런 식으로 각국 대통령들이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모여들은 엄청난 결혼식을 치르고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서막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바토리 엘리자베트는 결혼하고 뭐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살인 사건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바토리가 지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성주? 여자 성주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당시 헝가리 서부 지역이 뭐냐면 이제 오스트리아와 독일 쪽 관련해서 있는 합스부르크 가문이라는 게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가문인데 당시 이제 헝가리 서부 지역을 이 합스부르크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를 계속 하던 집안이 있거든요. 이것도 웃긴 게 우리는 황제를 하면 그냥 물려받잖아요. 계속. 이 동네는 또 선출해요, 황제를. 그렇죠. 선출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가? 당연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를 우리 개념은 좀 이해를 못 합니다. 사실은. 저기는 황제 제국이 있어. 근데 제국의 황제는 선출해야 돼. 이게 뭐야? 하면서. 근데 어쨌든 계속 선출되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는 기독교 대표다. 너희는 이슬람 대표니?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오스트리아는 자기 본진이잖아요. 자기 본진에서는 또 싸우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싸울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남동부 유럽, 그러니까 세르비아라든지 뭐 그런 동네는 보스니아 뭐 이런 동네하고 또 하나가 헝가리 지역에서 싸우는 거야. 거기 그때부터 시끄러웠군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 동네는 약간 웃긴 게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헝가리에서 전쟁을 하니까 남편이 또 헝가리에서 이제 나름 제일 잘 나가는 가문의 귀족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항상 전쟁을 하러 가야 되나요? 그렇죠. 전쟁을 하러 가야 되고 그럼 남편이 전쟁을 하러 가면 누가 성을 다스릴 것이냐? 그 당시 군인이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이 아주 이제 개차반 같이 취급받고 있지만 저희가 군인이었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군인이 정말 개차반 같이 취급받죠. 뭐 거의 그런데 예전에는 전사죠. 전사들은 귀족이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화랑 같은 경우는 이제 귀족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족들이 되게 그 전투를 하려면 이제 칼 같은 걸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훈련이 필요한 걸 우리 같은 서민은 못 하는 거예요. 말 키우고 말 밥 먹여야 되지, 갑옷 마련해야 되지 이런 거는 힘드니까 그렇죠. 전사들만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귀족들만이 하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그런 관념이 아직도 살아있던 시대라서 남편이 이제 굉장히 항상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이죠. 너무 이제 서론이 너무 길다. 아니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남편이 계속 전쟁을 하러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부가 어디 있었냐면 지금의 슬로바키아에 있는 이제 차흐티체라는 동네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체이테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차흐티체 성을 항상 이제 그 바토리 엘리자베트 혼자 지키고 있었던 거죠. 아들들은 있었지만 자식들은 있었지만. 슬로바키아가 유고랑 슬로바키아가 합쳐지기 전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헷갈리시죠. 유고랑 합쳐진 곳은 슬로베니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유고랑 슬로바키아가 합쳐서 유고슬로바키아가 된 게 아니에요? 체코슬로바키아. 그래요? 체코슬로바키아지. 이제 체코 또 지금은 체코랑 슬로바키아는 다른 나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역사를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진짜 복잡하네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한 건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이게 크로아티아 윗동네에 있는 슬로베니아인데 저도 이제 이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이거 연쇄는 엑스파일 그만두면 북유럽 역사를 한번 차라리 해야겠어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하지 마요. 왜? 제가 그냥 막 물어보는데도 술술 나오네요. 정말. 왜 그쪽 역사가 재밌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랑 되게 닮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물론 우리보다 더 막장이긴 한데 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랑 좀 다른 식으로 막장인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서 3개로 갈렸다가 뭐 2개로 갈렸다가 1개로 갈렸다 이러는데 유럽은 굉장히 더 많은 나라가 그렇게 또 이합집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 근데 이거 역사 얘기 너무 길어지는데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지금 그 얘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 그러니까 동부 유럽에 네네. 왜 그렇게 갈렸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원래 진짜 너희들 민족이 다른 민족들이니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사실 너희 민족 다르지 않는데 나중에 이게 근대적 개념으로서 서로 이제 자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민족이란 개념을 개발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애매합니다. 그 동네는 약간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헝가리는 지금 그 동네가 아니에요. 그 동네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 동네. 그 헝가리 애들이 야 너희들 그 유고랑 같이 엮이지 그러면 되게 싫어할 겁니다. 굉장히 싫어요. 여기 사는 사람. 우리가 그런 애들하고 왜 엮여야 되는 이런 식일 거예요. 그렇군요. 헝가리는 잘 나갔거든요. 물론 유고 쪽도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지만 헝가리는 싫어했을 거야. 이게 한 민족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이슈 같기도 해요. 네, 그런 부분은. 아무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네. 다시 또 바토리로 돌아와서 남편 나더슈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비우고 성을 비우고 이제 바토리가 그 안에서 성 안에서 혼자서 지내는 외롭고 쓸쓸한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심지어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트란실바니아 공국과 굉장히 먼 지역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역도 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녀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감이 안 와요. 우린 종교에서 좀 자유로운 인간들이라서 그런데 칼뱅파 신교도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루터파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신교끼리 왜 싸우냐 이랬는데 그 동네 서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안 좋은 데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했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동네 서부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동네를 합스부르크라는 또 가톨릭의 맹즈들이에요. 가톨릭의 막 그 대표자 이런 사람이니까 굉장히 좀 껄끄러운 게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혀 뭐 주변에 친해질 만한 사람도 이제 거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가면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 간다고 해서 우리를 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어차피 한국에서도 적대를 많이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과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때는 넌 기독교를 믿지만 다른 종교를 믿어 이렇게 하면 서로 막 원수처럼 되는 거거든요. 우리랑 다른 거죠 지금. 요즘 약간 그런 문화가 다시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아무튼. 여튼 그런 식으로 그냥 차라리 믿지 말든지 아니면 믿는데 왜 너 그거 믿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서로 싸우는데 어쨌든 그녀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좀 잔혹한 성격을 갖게 된 게 아닌가 그 외로움이 스스로 계속 그 자극을 받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녀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건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 같은데 이제 그녀가 나중에 광폰 행위를 저질렀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원인을 거슬러 보니까 이게 거슬러 보니까 이 여자가 뭐 4, 5세 때 간지를 알았다. 간지를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그녀의 집이 이제 또 아까 전에 바토리가 사람들끼리 결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친혼의 영향으로 사람이 망가진 게 아닌가. 실제로 이제 바토리가가 좀 근친혼이 많았나 봐요. 가문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근친혼을 계속하다가 결국 그 대가 끊기는 그런 사례가 많았죠. 그런 식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솔직히 뭐 뒤에 말하겠지만 약간 이제 잘 좀 생각해봐야 될 주제긴 해요. 기록이긴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다른 특이사항 없었나요? 바토리 자체에 대해서. 뭐 그녀의 가족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삼촌이 악마 숭배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되는 삼촌이 많을까요? 악마 숭배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 기록은 좀 의심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제 그 기록대로 하자면 악마 숭배자로서 어릴 적에 엘리자베트한테 악마의 뭐 의식을 했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조카가 이뻐서 마술 보여준 거를 악마 숭배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록됐을 수도 있어. 뭐 1500년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고모일 거예요. 엔트라고 영어로 엔트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고모야, 숙모야, 외숙모야 다 되니까 고모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피를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고모였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고모가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양성애자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양성애자였던가 아니면 이제 어쨌든 동성애자인가 양성애자인가 둘 중 하나인데 이제 여하튼 이 여자가 채찍질하면서 성관계 갖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녀한테 이제 조카인 엘리자베트한테 막 채찍질을 가르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하기 전에 배웠을 거 아니야? 배웠어도. 그러면 10살도 안 된 애한테 과학적 성애를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네요. 뭐 그랬었겠죠. 약간 의심스럽죠 이런 기억도. 뭐 그렇죠. 이건 어디 지금 1500년대 일입니다. 그걸 다시 또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남편인 나더슈드 페네치오씨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이 지방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것들이 열려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가까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약간 무감각하거든요. 그러면 좀 잔인해져요 사람들이 사실. 그래서 그런 것 또 이 사람 전쟁에서 항상 뭐 전쟁하면서 포로 죽이고 이런 것들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잔인한 성격이었고 그것이 이제 바토리 엘리자베트와 조응해서 서로 이제 잔인한 문화를 즐겼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봐왔던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이상한 삼촌의 영향을 받고 연살인마가 됐던 우리가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난 또 우리나라 얘기하는 줄 그래서 교수님 위험한 소리 하시는데 하면서 그 리차드 라미레즈 말씀. 리차드 라미레즈 같은 경우에도 삼촌은 아니고 사촌형. 사촌형이었나요? 네. 이제 그런 식의 지금 비슷한 예라고 이제 들어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결과론적이지만 어쨌건 근거가 돼서 살인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이제 살인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1585년에 그녀가 처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585년. 네. 그녀가 60년생이잖아요. 60년생이죠. 그러면 25. 이렇게 되겠죠. 보통 문헌 기록은 이제 1805년부터 1585년부터 1805년이래. 1585년부터 1610년까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뭐 저번에 올해 2월에 그러니까 2015년 2월에 서프라이즈에서는 이제 1604년부터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서프라이즈에서도 다뤄졌군요. 네, 2월에 다뤄졌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보다 봤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계기를 좀 봅시다. 그럼 첫 살인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예, 이렇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린 하녀가 이제 머리를 빗어주는데 머리 빗다가 잘못하면 당기잖아요. 네네. 성격이 안 그래도 더러운 바토리 엘리자베트한테 머리 당기니까 이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하녀의 뺨을 후리쳤는데 이제 반지 같은 걸 꼈던 것 같습니다. 네. 반지 같은 걸 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끓긴 거예요. 피가 떨어져서 손에 묻었는데 이 여자가 피부가 탱탱해진 느낌을 받은 거죠. 그렇군요. 그게 계기가 됐다라는 건데 실제로 피가 묻어서 피부가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되게 좋아지는 효과 있어요. 그래요? 네,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인데 이거 확실하진 않죠. 연구 결과일 뿐이지 이제 피를 이제 좀 좋아지게 한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게스트 썰이 한 말입니다. 아니 뭐 나무 위키 찾아보면 나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순간적으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건 착각이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이게 계기가 된 것도 확실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1500년대 기록책은 너무 자세해. 아무튼 그렇죠. 그건 뒤에 다시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피를 갈망하게 된 바토리가 대기족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의 주민들을 특히 젊은 여성들을 모아서 이제 성에다 모아서 고문을 하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광기가 시작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뭐 하녀들 몇몇이 이제 그녀한테 결탁해서 끔찍한 고문과 살인 행위를 계속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어느 서적에 따르면 이제 나더슈드 페덴치지 않습니까? 남편이 네네. 아내와 함께 같이 가학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요. 같이 구경하다가 근데 아내가 점점 도가 심해지니까 이 사람도 질려가지고 이제 못하겠다고 나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전쟁이 배경인 시대에는 확실히 인간에 대해서 존중이 좀 약한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막 중국도 춘추전국 시대 때 사람 고문하고 이런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고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거기 일단 토사구팽도 사람 튀기는 거야.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람이 계급이 나뉘어 있고 거기다가 사람 자체를 또 경시할 전쟁이니까 인간 중에 일부는 죽여야만 하는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더 근데 어쨌든 그런 전쟁을 경험한 남편조차도 지금 그 아내의 이런 고문, 기행
살인 이런 것들을 눈뜨고 못 봤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잠깐 일단 아까 1604년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그 얘기부터 좀 할게요. 그 네네네. 1604년이 뭐냐면 남편이 전사한 게 1604년이에요. 그 다음부터 성의 유일한 지배자가 돼가지고 이제 막 거침없이 살인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식이 나와요. 너무 크겠네. 1604년. 피해자 규모 이제 교주님께서 물으신 피해자 규모는 이제 사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612명이라고 합니다. 612명. 네. 이 숫자만 들으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때 다뤘던 그 최고 많이 죽였던 연쇄살인마가 몇 명이었죠? 200 몇 명이었던 것 같은데. 루이스 가라비토인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100몇 명. 루이스 가라비토 아니면 이제 페레스 로페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100명이 넘어간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0명이고 뭐 실제로는 300명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거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죠, 진짜. 그러니까 허황될 수 있지만 어쨌건 최대치는 지금 이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최대인 거죠. 612명이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는 지금 이때하고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랑 우리 시대랑 네. 인구 밀도가 달라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이때는 전 세계 인구가 30억이 안 됐을 거예요. 한 20억도 안 됐을 거예요. 훨씬 더 안 됐겠죠. 뭐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네.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 612명이면 우리 지금 인구로 환산하면 만 단위라고 봐도 됩니다. 거의 그 수준으로 왔었어요. 만 단위는 좀 아니라도 그렇게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환산이 되긴 하지만 그 계산법이 꼭 맞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5천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이 개인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적인 부분보단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엄청 낮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이제 사회적 피해의 규모는 훨씬 그 정도 느낌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게 이 정도 죽었으면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살인을 했을 거라는 걸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영지에 일단 젊은 여자들이 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이 여자가.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귀족 여성들을 귀족의 좀 소규모 소귀족들의 애들한테 예절 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학교를 열어서 초대해서 그들을 살해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뭐 처음에는 이제 아까 교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줬는데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지역의 이제 신부라든지 목사 같은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많잖아, 너 이상하, 그러면서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그 성직자가 안 해주면 이제 장례 같은 안 해주면 이제 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매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또 그런 법이 있었구나. 뭐 안매장하고 뭐 버리고 뭐 그러니까 시체 유기하고 안매장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성직자가 이제 장례를 안 집행하면 이제 그 기독교인들의 묘지를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불명예거든요. 그래 이런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여자는 그냥 시체 유기하고 뭐 사체를 훼손해서 뭐 버렸다는 이런 것도 많다고 합니다. 또 이 시대는 또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또 시대였으니까 내세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을 텐데 내세에 불행해진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또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충격 아무튼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까? 네, 이렇다고 합니다. 이제 귀족 여성들 중에 한 명이 이제 탈출을 했어요. 신고하니까 이제 그 전에도 뭐 탈출해서 신고를 했을 텐데 뭐 계급이 낮은 애들은 뭐 무시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귀족 여성이 탈출하니까 이제 좀 일이 커진 거죠. 귀족 여성까지도 살해를 했구나.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규모 자제들도 그 사람들은 귀족이었지. 네, 그 사람들이 탈출해서 신고하니까 이제 마을의 성직자가 고발하면서 사건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마을의 성직자가 뭐 어디 그냥 이상한데 고발한 게 아니라 그 헝가리 왕한테 고발을 한 거죠. 왕한테 귀족이니까. 예, 성직자니까. 이 당시 왕이 누구였는데요? 이게 왕이 이제 마티아스라고 합니다. 마티아스라고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사람인데 이 당시에는 헝가리 왕이었어요. 네. 예, 굉장한 귀족이었죠. 바토리가가 이제 유럽에서 잘 나가는 헝가리에서 잘 나가는 귀족이었다면 이제 마티아스는 유럽 전체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야 이거 그래서 조사를 해봐라 했는데 조사를 그 투르조 조에르지라는 사람한테 조사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바토리가의 일가였어요. 일가인데 조사해보라 했는데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의 친척조차도 보니까 너무 제가 커가지고 감싸주지 못할 정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투르조 제르지가 바토리가였네요. 바토리가의 일파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일파. 근데 마티아스도 왜 바토리가 일파한테 바토리가를 조사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투르조 제르지니까 뭐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감싸지 못했다라는 건 그렇게 하면서 지금 트루조 죄르지에 의해서 바토리가 재판에 회부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하실 바닥에서 59의 사체가 발견됐고, 뭐 그녀가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이제 희생자를 일일이 기록한 일기장도 있었다. 그것이 발견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당시에는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저도 처음 알게 된 건데 이제 되게 귀족이니까 이 여자는 재판에 회부는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냥 궐석 재판이라고 하죠. 이제 자리 비운 채 재판 진행하는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궐석 재판이요? 예, 석자가 자리 석자고 궐이 비울지 궐자거든요. 궐석 재판 이렇게 하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8차례 재판을 하는데 이제 뭐 증인이 220명 정도가 왔다고 해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궐석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굉장한 규모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뭐 그녀의 하인들을 상대로 굉장한 가혹한 고문이 이루어지고 결국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녀들은 다 사형에 처해집니다. 화형에 처해져요. 아 이건 좀 이상한데? 뭐 어떤 거요? 아 220명 다 화형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 바토리의 하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사형에 처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지금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 건가? 그렇죠. 재판 쪽에서? 그런 식이죠. 그러면 지금 바토리는 오히려 지금 귀족이기 때문에 재판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면 벌을 안 받나요? 벌은 받을 거 아니에요? 벌은 받습니다. 사형은 받지 않죠 대신. 사형은 종신구 안 받는다. 공명을 받아요. 종신구 이게 뭐 재판관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재판관이 했던 말은 이제 이 여자는 이제 빛도 공기도 마실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문도 없는 이제 성탑에 갇혀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1610년이거든요. 네, 1611년에 재판이 끝났는지 10년에 끝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여하튼 그래서 갇힌 지 3년인가 4년이 지난 1614년에 바토리 엘리자베트는 사망을 합니다. 근데 먹을 거는 다 꼬박꼬박 줬나 보네요. 그래서 귀족이니까. 그렇군요. 상당히 이게 계급 체계에 따라서 대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바토리 엘리자베트를 다룬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끔찍한 이유도 있고 솔직히 바토리 엘리자베트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나오고 네. 뭐 고문 기구들 막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막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집중하자는 게 아니라 좀 지금 역사 얘기도 좀 듣고 게스트를 워낙 또 전문 분야니까 아닙니다. 잘 몰라요. 아니, 뭘 몰라요. 겸손도 병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연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이런 일을 다 저지른 정말 연쇄살인 범인가라는 것부터 좀 집중을 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생각하면 이렇겠죠. 기존 논란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바토리 엘리자베트는 연쇄살인범도 맞고 그녀는 600여 명을 살해한 그 진짜 끔찍한 연쇄살인범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는 규모 봐라. 저게 말이 되냐? 너 같으면 저게 말이 되냐? 바토리는 이제 결국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인 거죠. 살인마 개인으로 봤을 때 600명을 죽이는 건 우리는 과거에 저희가 다뤘던 연쇄살인마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회적인 환경을 봤을 때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당시 사회적인 거에서 30명만 죽어 나가도 지금 마을에서 그 거의 막 10분의 1이 떨어져 나간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과연 이슈가 안 되고 그렇게 600명을 죽일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잡히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그걸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 생각해 보자면 많습니다. 이 범죄를 이제 물리적인 측면, 아까 피해자 규모를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맥락적, 이 여자가 정말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냐, 환경이 아니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일정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흐티체 성이 오늘 어디 있냐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슬로바키아에 있어요. 슬로바키아에 지금 현재 국토가 제가 알기로는 5만 평방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550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평방 킬로미터마다 110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오늘날 기준으로 해도 그럼 600명 되려면 적어도 이제 6평방 킬로미터 정도는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6킬로미터면 지금 서울 거의 전반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거의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하튼 그게 분명인데 그 과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구가 1평방 킬로미터에 110명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 적었겠죠. 좋게 봐줘도 55명이었을 거라 치자. 반으로 하면 더 커지지 않습니까? 610이면. 그럼 이 여자가 도대체 얼만큼 되는 땅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또 그 주민들이 다 여자일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다 젊은 여자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좋게 봐줘도 4분의 1일 거 아닙니까? 4분의 1이면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거냐? 얼마나 많은 마을에 젊은 여자의 씨를 말려버린 거냐 이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한 도시 수준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전쟁이 나도 반란이 일어나도 옛날에 반란이 일어났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리고 저 동네가 유럽이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농민 봉기도 적고 그래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봐도 유럽은 심심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서 저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었다? 에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실제로 이제 헝가리, 그러니까 지금 슬로바키아가 아니라 헝가리 제국 전체를 따졌을 때 1400년 경에 1평방킬로미터가 8명이었어요. 인구 밀도가. 이거 생각하면 600명은 도대체 어떻게 죽여야지 600명이 나오냐 이 말이죠. 1평방킬로미터에 8명이었으면 여기 젊은 여자가 있을 확률은 많아야 2명. 그렇죠. 1명. 그럼 600평방킬로미터 안에서 살인이 일어난 거네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죠. 물론 뭐 더 늘려서 뭐 1600년 되니까 좀 더 늘었다 치더라도 인구가 그래도 이거 크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네요. 귀족들 자제들 모아서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번이면 몰라.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때까지 좀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맥락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이 역사 시간이 됐으니까 할게요. 지금 당시 헝가리는 지금의 슬로바키아, 헝가리 자체 그리고 루마니아 일대를 포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17세기, 그러니까 지금 1500년 후반부터 1600년 사이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유럽을 침공하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헝가리하고 남동부 유럽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라는 거대한 적을 혼자 맞이해야 되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처음부터?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고 싶다? 그렇죠. 받고 싶죠. 그러면 어느 나라한테 받고 싶냐? 강한 나라한테 받고 싶겠죠.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고 바로 유럽은 폴란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 항상 헝가리는 이 시기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하고 어떻게 연계를 맺어볼까? 아니면 폴란드랑 연계를 맺어볼까? 이걸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모아치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520몇 년에 30몇 년인가 20몇 년에 전태가 있는데 이게 왕이 전사해버려요. 그 정도 참패를 당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헝가리 자체의 왕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생각하면 이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이 당시에 이제 곤란하지 않습니까? 고민이 이제 우리 왕이 없다. 그럼 왕을 새로 세워야겠는데 누구 세울까? 우리 중에 누구 세우자니 좀 애매한 것 같고 왜냐면 우리끼리 힘도 없는 애끼리 모여서 무슨 오스만 투르크를 맞이하냐 그러면 좀 힘 있고 괜찮은 애를 데려오자 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이제 데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합스부르크죠.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합스부르크를 데려왔는데 얘들이 자기들을 위해 전쟁을 안 하는 분위기예요. 점점 느낌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헝가리를 지켜달라고 신성 로마 제국 세력을 끌어들였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 우리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달라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헝가리 귀족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헝가리 동부가 사실상 독립국가가 돼버려요. 동부랑 서부가 나뉘는군요. 나뉘는 경우죠.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바토리 엘리자베트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아까 처음에 나 시험 보는 것 같아요. 동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서부 사람인 황제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공동의 적인 이제 오스만 투르크랑 전쟁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막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 합스부르크 너희가 이제 헝가리 전체의 왕이 되세요 이렇게 했다가 안 지키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갈등이 굉장히 쌓여있고 있었던 거죠. 지금 서부가 합스부르크 가면 동쪽이 헝가리 원래 귀족들, 그리고 중부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한테 먹혀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부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제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우리가 헝가리 전체를 먹어야 된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명분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우리가 헝가리 전체의 왕으로 추대해서 왔는 건데 왜 저쪽 밭에 못 먹고 있니? 우린 전체를 먹어야겠다. 이런 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의 헝가리 제국들을 이제 헝가리 귀족들을 파멸시키려고 굉장히 뻘짓을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바토리 가문들이 실제로 15세기 후반, 16세기 후반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17세기 중반에 다 몰락해 버리거든요. 호랑이를 잘못 들였네요. 그렇죠. 그런 식인 거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바토리 엘리자베트를 이제 몰락시키기 위한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제 바토리 엘리자베트를 비롯해서 바토리 가문들을 이제 분쇄시켜야 되겠는데 뭐 그 당시에 뭐 핑계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쟤들 마녀네 이런 식. 그렇군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합스부르크가 이제 좀 헝가리 몇 입 먹어 보니까 맛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남은 애들이 자꾸 낄쩍낄쩍 거리니까 이제 다 먹으려고. 그렇죠. 이제
자기를 추대했던 헝가리 귀족들 그리고 얘네가 이제 껄끄러워지는 거죠. 그쵸. 바라는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얘네는 약간 방패막이로 좀 쓰고 여기 좀 그런 자원도 가져가고 이러려고 했는데 얘네가 좀 이제는 욕심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바토리가를 아예 씨를 말려버리고 그렇죠. 차라리 그 위치 그렇죠. 처음에 이제 뭔가 합병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네요. 자기네 친 합스부르크 가문만 남겨놓게 그렇죠. 그런 식이죠. 특히 동부 쪽은 나중에는 막 이제 야 합스부르크가 싫으니까 차라리 오스만 투르키랑 연관을 하자 이런 식 정도 돼요. 우리 뭐 지금 사는 우리 뭐 기독교랑 이슬람이 뭐 서로 항상 불구대천의 원수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저 서로 막 야, 쟤 까고 싶으니까 너랑 손잡겠다 뭐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역사적으로 사례는 엄청 많은데. 그렇죠. 뭐 신라도 같은 경우에도 당나라랑 손잡고 그거를 멸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조금 약간 다르긴 하네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뭐 삼국 통일이 뭐 쟤랑 우리랑 같은 형제 국가다 이런 생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우린 같은 기독교도라는 이제 마인드는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유럽 역사에서 보면 교황이 항상 하는 이 얘기가 기독교라는 그 결속이 고구려랑 신라의 같은 언어를 쓰는 것보다 더 결속이 그렇죠, 있었다는 거예요? 강했습니다. 아, 그냥 이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계속 역사 시간인데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나는 근데 그런 개념도 솔직히 제 상식으로보다는 확실히 배우니까 상식이 넓어지는 건데 몰랐네요. 그 정확히 말하면 고구려랑 백제랑 신라가 이제 후반기쯤 들어서는 이제 사만 통일이라는 개념이 생기긴 해요. 이제 네네. 이 동네가 같이 있다는데 그럼 나랑 쟤랑 같은 형제인가 이런 개념은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한 나라로서 다시 이제 합체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국보다는 이게 가까운 나라라는 개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리적으로 이제 한반도 개념이 있었으니까 이 동네는 우리가 이제 이 동네 3개에 있는데 이걸 통일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런 거죠. 야, 쟤랑 나랑 형제인데 이제 나눠지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통일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린 기독교 같은 믿는데 쟤는 이슬람은 쟤들은 기독교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황이 항상 뭐 역사 시간에 계속 하는데 이제 교황이 이제 네덜란드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덜란드, 영국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쟤들은 정말 잘 살고 좋은 애들인데 좀 신앙심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도 뒤통수를 쳐대니까. 걔들이 뭐냐면 상선 약탈질을 해적질을 많이 하거든요. 영국이랑 네덜란드가. 그러니까 영국이 바이킹 그러니까 바이킹은 아닌데. 아니에요? 하도 상선 그러니까 이게 15, 16세기쯤에 이제 하도 막 스페인 막 상선들 공격하고 이러니까 저 인간들은 좀 제발 주님께서 구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그런 맥락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로서 같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저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바이킹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바이킹은 저기죠, 이쪽이죠. 핀란드인가요? 덴마크 이런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토리가를 멸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티아스라든지 합스부르크 세력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사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티아스가 헝가리 왕이죠 지금. 네, 헝가리 왕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가톨릭 교도인 거예요. 심지어 가톨릭을 위해서 그 네덜란드 독립 전쟁이라 해서 이제 그걸 80년 동안 싸우거든요. 그럴 만큼 이제 그 종교를 지켜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헝가리에 있는 이 인간들은 신교도인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얘들을 몰락시키고 얘들을 다 우리가 가톨릭화 시켜야겠다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있습니다. 마티아스가 이제 나중에는 헝가리에는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신교, 구교 뭐 알아서 믿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서부 지역에서는 나중에 가톨릭이 우세를 점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뭐 음모를 꾸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그냥 정치적 음모의 희생자로서 바토르 엘리자베트였고 그녀는 사실 연쇄살인범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 의혹들이 나온 거네요. 근데 아까 또 궁금한 게 아까 이게 서프라이즈 나왔다 그랬잖아요. 서프라이즈에서는 지금 바토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이제 마티아스랑 또 친척 관계예요. 뭐 이게 또 웃긴 건데 또 친척 관계인데 마티아스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토리 엘리자베트를 찾아가서 군자금 좀 달라 이랬는데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우리 돈 없어요 못 줘요 이러니까 앙심을 품은 마티아스가 이제 바토리 엘리자베트를 이제 뭐 몰락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귀족들을 제압하고 자기가 다 정권을 휘두르기 위한 하나의 그 거대한 그 시나리오의 뭐 한 부분을 말했던 걸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난 그 신기한 여기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고문이나 이런 데 집중했을 줄 알았는데 좀 정치적 얘기가 나왔네요. 바토리 그러니까 그쪽 서프라이즈의 주장은 바토리 엘리자베트 많이 아니다. 그냥 그 살인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헝가리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의견을 그냥 소개한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사건 자체만 집중해서 보자면 이런 거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85년에 그녀가 이제 피를 묻으면서 이제 피에 미쳐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1585년이면 25이잖아요. 그때 피부 노화를 막 걱정할 그런 나이는 아닌데 무슨 이렇게 피부가 탱탱해지는 느낌 때문에 막 미쳐가지고 그랬을까? 이런 사실 좀 약간 이상한 맛이 있죠.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또 여자를 아니 그게 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당시에는 수명이 우리 때보다 짧잖아요. 짧다고 해서 여자들이 노화도 빠르다 이런 거 그러면 아니에요? 이 나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세란 말이에요. 이제 여성 80 정확히 모르겠어요. 80세로 치고 이때는 60세에서 55, 60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25이면 우리는 지금 나이로는 40이다. 그렇죠. 근데 노화를 신경 쓸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25이면 굉장히 탱탱하고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5과는 다르게 수 있다는 사회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30대 중반에서 후반이면 뭔가 젊은 날에 더 탄력 있음을 그리워할 수 있는 나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스설 말대로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있고 그런 왜곡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먹혀들었던 이유는 이 또래의 사람들이 약간 노화에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먹혀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루머 혹은 이런 전략적인 그런 소문들을 뿌리는 것이. 또 뭐 이제 그 부분은 또 넘기고 그럼 사건 자체를 딱 봤을 때 이 여자가 무슨 제목으로 이제 그러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냐면 살인이 아닌 거예요. 마녀라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가 굉장히 유명한 바토리 엘리자베트는 생각난 게 뭔가요, 교주님은? 저는 그 고문기구 중에 사람을 넣으면 그 밑으로 이제 피가 쫙 빠져서 그 밑에서 욕조에서 그 피로 이제 목욕을 하는 그런 이미지들. 그 아이언 메이드 뭐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와 이제 피해 목욕이라는데 피해 목욕 얘기는 없어요. 재판 기록에. 재판 기록에 이 여자가 피해 목욕이 있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공식적 정사 그러니까 거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마 후세에 창작이 뒷붙여져서 피해 목욕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뭐 굳이 비슷한 얘기가 있다면 이제 뭐 일본에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긴 한데 이제 나중에 자기 적들을 이제 죽이고 일단 굉장히 참혹하게 죽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일화가 뭐냐면 적들의 두개골을 이제 가져 해소해서 이걸로 술잔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예는 이제 굉장히 많죠.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적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공식적 기록은 없고 그냥 그 일본에 이제 그당 옛날에 일본의 한 18세기 그때 그 군담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만든 내용인 건데 이게 막 정사처럼 취급돼서 사람들은 오다 노부나가 정말 저랬었어 이렇게 그 사람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취급되는 거죠. 저 사실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도 얼마 전까지 사실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아니다. 사실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일본을 통일할 뻔했던 이제 가장 이제 군신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는데 잔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잔혹하니까 일화가 그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그 일화가 진짜 사실같이 인정받고 이렇게 된 거죠. 바토리 엘리자베트 마찬가지죠. 그녀가 뭐 잔혹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생겼고 그런 이미지가 생겼고 그런 이미지에 부합하는 피해 목욕이라는 장면이 생겼는데 이게 나중에는 진짜 엘리자베트가 했는 것 대표적인 사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다. 그 뭐 고문 기구가 뭐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런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기록은 있을 거예요. 고문하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근데 그 속에서 피해 목욕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던 거죠. 하긴 이때는 이제 고문 기구 같은 게 막 지금처럼 막 희귀하고 대단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전에 오다 노부나가 얘기 다시 돌아가냐면 오다 노부나가 굉장히 잔혹한 짓을 많이 했어요. 막 불 저지르고 막 일반 대중들 몰살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술잔만 없는 거예요. 황금 술잔 그 얘기만 없는 건데 황금 술잔 제일 먼저 아시지 않습니까? 교주님도 아시니까. 오다 노부나가 하면 해골 바가지 이거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엘리자베트 바토리 엘리자베트 하면 바로 피해 목욕 이렇게 하는데 피해 목욕은 기록이 없고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요즘에는 이제 그 바토리가 이런 연살인마였다. 이게 약간 힘을 잃은 점점 건가요? 이제 그렇죠. 이제 야 이때 기록 아무리 봐도 좀 구라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예전에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해서 상대를 마녀로 몰아서 막 처형하는 예가 많거든요. 이게 막
마녀는 보통 이제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긴 루머인데 그게 아니라 마녀를 이제 정치적 고위 계급들을 상대로 써서 몰락시킨 경우가 꽤 있어요. 그 사례로서 바토르 엘리자베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마녀 문화는 왜 생긴 걸까요? 대체? 이게 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또 이게 나는 그냥 문득 생각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오늘 굉장히 뭐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그냥 여러 가지 호기심을 발동하는데 이 당시에 그 음식이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인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아무래도 이제 여자가 임신해서 나오니까 여성을 수를 줄이면 당연히 인구가 줄어드니까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 이때는 뭐 쓰레기는 넘쳐나고 음식은 부족했던 시절 아니에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최근에 뭐 본 기록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교회가 옛날에 기족교회였지 않습니까? 네네. 기족들이 할 때는 이제 되게 뭐 이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관대했거든요. 네네. 생각보다 관대했습니다. 뭐 그러시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원래 쟤들은 저등하기 때문에 원래 저렇게 살아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16세기쯤 되면 평신도라고 해서 일반 신도들이 교회를 주도하는 세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찾아내고 적을 빨리 배제하는 게 되게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어쨌든 군중심리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사실 보면 좀 더럽긴 한데 약간 이론이 좀 짜증나는 이론이긴 한데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거든요. 이제 공포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충성도를 높인다라는 게 그 지배 계급의 논리고 이거는 지배 계급. 오히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제 교주님이나 저처럼 이제 일반 사람들이 괜히 이제 한 명을 배제시킴으로써 좀 약간 들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느껴보고 싶어서 했다라는 견해도 있고 지배 계급의 뭐 이데올로그로서 썼던 것도 있다. 어떤 학자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마녀라는 이제 종교가 있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처럼 뭐 이렇게 마녀가 막 빗자루 타고 이런 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하위 기독교의 밑에 숨어 있는 이제 거대한 그러니까 오늘날 뭐랄까 레지스탕스 같은 느낌이네요. 레지스탕스라고 보다는 그거 있잖아요. 뭐지? 비밀 결사 단체 같이 그런 식으로 마녀라는 집단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재밌는 견해긴 한데 좀 학자로서의 책임감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그 사람 열심히 했죠. 되게 근거를 많이 냈죠. 물론 그렇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나중에 다 까여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까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 사람이 원래는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그러니까 가톨릭 애들이 미쳐서 날뛰었다가 옛날에 이게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마녀라는 게 실제로 존재했었다. 막 점조직 같이 이렇게 존재했었다. 그래서 연계한 데 있었던 이제 뭐 비밀 결사단체처럼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아니다 사실은 그 근대 지식인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이제 그런 것이다. 지배 이데올로기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고 또 최근에 나온 게 그냥 이제 평신도들끼리 미쳐서 날뛴 건데 그럼 이런 식인 거고 답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너무 오늘 역사 시간 같잖아요. 아니요, 뭐 흥미롭고 게스트들이 완전 날뛰네요. 아주 날라다니네요. 전 재밌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좋아. 근데 청취자들은 싫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이게 1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싫어하겠지만 지금 게스트들에게 많은 청취자들이 귀를 열고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대본에서 없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 진짜로 좀 북유럽 역사를 한번 아니 북유럽 잘 몰라요. 그래요? 어디를 잘합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러시아 역사 이런 거 완전 뚫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 독일 이쪽. 모릅니다. 다시 봐야 된다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게스트들한테 물어볼게요. 바토르 엘리자베트는 정말 연쇄연마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방송 그건 역사 얘기인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 연쇄살인범을 다루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범죄학의 측면에서 바토르 엘리자베트 사건 한번 다시 분석해 보자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연쇄살인범은 이제 이런 거죠. 뭐 저는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연쇄살인범 맞지만 규모는 과장됐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이때 귀족이 이런 하층 계층을 한둘 죽이는 건 죄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때 시대 상황으로는. 뭐 이제 원칙적인 죄죠. 정확히 말하면 원칙적인 죄인데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똑같이 나나 교주님이 저지르면 우리는 감방 가야 될 죄지만 안 가시는 것 같이 이렇게 법에 적용이 안 되는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그 말이야말로 위험한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뭐 머릿속에 쏙 들어오긴 하는데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그렇게 법에 적용이 안 되고 누군 대고 하는 건 그거는 헌법에 반하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건데. 그 당시에는 반대죠. 아예 그러니까 그게 구분돼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하층 계층이 살인을 저지르면 살인이고 사형이고 이건 고위층이 살인을 한 번 저지르면 뭐 훈방 조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정도 원래
책에 났던 건 아닐까?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유럽 애들이 빨리 고칩니다, 생각보다. 아니 근데 바토리 엘리베이터는 사용 안 당했잖아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됐다. 네,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것뿐이죠. 정확히 말하면 신분 사회 계층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되는 것뿐인데 저 당시에도 이제 귀족이 살인한다고 해서 뭐 너는 왜 살인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다 기독교 교도기 때문에 말이 안 먹히는데 그런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물론 시기마다 좀 다른다. 어떤 시기에는 교주님 말씀대로 이제 아예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같은 시대에 이런 것도 있었죠.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법을 따르고 이슬람교는 어떤 법을 따라라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법이 한 3-4개씩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은 있었지만 귀족이니까 넌 딴 법 이런 거는 오히려 잘 안 먹혔던 거죠. 그렇군요. 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다른 이때까지 했던 건 사실 다 역사 방송에서 할 얘기고 우리는 범죄학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 식 얘기한 거예요. 대본을 안 읽다가 지금 안 보면 얘기해가지고 지금 어디부터 얘기했는지. 이제 명단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명단 이야기가 중요한데 이거 생각해봐요, 갑자기. 그녀는 살인 피해자를 적은 명단을 있었는데 이게 사실 공개가 안 됐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것 때문에 야 봐, 쟤 살인 안 저질렀는데 음모가 됐다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명단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상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교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귀족이 사람 죽였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 사람이 뭐하러 명단을 적어요? 그렇죠. 명단 적을 일이 없어요. 그럼 재판 과정에서 귀족 자제들을 죽였다면 명단을 적었을 수도 있을 그럴 것 같아요. 수도 그렇겠지만 자기 그냥 누구 죽였으니까 명단 적었다 이렇게 하는데 명단 적을 일이 사실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재판 기록에서 아예 명단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게 맞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건 그렇죠. 근데 명단이라는 얘기 나오는 건 명단이 있으면 재판 기록에 나오는 게 맞는데 명단은 애초에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네. 없으면 안 나왔을 건데. 네.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한 거는 기록을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당연하지 않은 게 나오니까 기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명단이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으로는. 당연하지 않은 게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하다 하면서 기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아, 그래. 아니, 재판 기록에 명단이 있었다고 나와요? 명단이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명단을 안 공개해줘요. 그러니까 명단이 있었다라고만 나왔는데 그 명단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명단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연쇄살인범 심리로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연쇄살인범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명단을 왜 적습니까? 전리품이죠. 그렇죠. 네.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연쇄살인범들은 항상 연쇄살인범의 주요 동기 중에 하나가 환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끔찍한 환상인데 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얻게 되는 희열이 있으니까 이건 실제로 저질러 얻고 싶다. 그 희열을 얻고 싶다는 게 연쇄살인범들의 주요 동기지 않습니까? 네. 살인을 저질러요. 근데 환상에서 기대했던 그런 희열을 못 느낍니다, 보통은. 뭐 처음에는 이 방법이 잘못됐나 해서 뭐 방법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환상을 계속 지속하고 환상에서 얻는 희열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데 살인을 통해서 얻는 희열을 지속하고 싶은데 그 희열이 모자랄 뿐 아니라 그것도 금방금방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냉각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희열을 즐기는 기간, 냉각기는 정확히 말하면 즐기는 기간인데 그러니까 냉각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이 중단된 기간이 아니라 살인이 다시 시작한 걸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그렇죠. 욕구가 차오르는 그렇죠. 시간이죠. 자신이 욕구를 즐기다가 이제 점점 식고 이런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근데 연쇄살인범들 중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즐기고 싶은데. 그럼 이 사람 계속 그때 저질렀던 상황을 다시 재현시키고 자신이 머리로 하고 싶은데 이런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뭐 물품을 뺏어가고. 이때는 뭐 그게 안 되니까 그거죠. 이제 기록을 해서 사진도 못 찍고 이러니까 기록을 했던 건데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그렇게 연쇄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그 상황들을 기록한 게 아닌가. 설명이 좀 이상한가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게스트설의 의견은 명단은 지금 공개되거나 남아있지 않지만 명단에 있었을 것이고 그 명단은 분명히 이상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록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명단은 있다라는 게 지금 게스트설의 의견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의견은 아니고 그냥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도 딴 걸 안 하면 안 되니까. 하필 건 다 이미 옛날에 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또 달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 두 번째가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을 남기고 동영상을 찍는 생각으로 그 뭔가 전리품이 있긴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살해 과정이 정말 예를 들어 정말 미용을 목적으로 살해를 했다면 뭔가 미용 효과도 기록을 했을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게시설이 뭐 의견이라고 할게요. 의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마녀라는 개념이에요. 이 사람이 분명 마녀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마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마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좀 웃기지만 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 체계에 반한 어떠한 그 논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흑세무민하는 나쁜 집단, 나쁜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악마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악마랑 뭘 하는? 악마와 지옥. 악마와 뭘 할까요? 그러니까 악마의 사주를 받고 사람들에게 악마의 뜻을 펼치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세 시대에 이제 마녀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악마와 성관계를 한다 이런 이미지가 성관계. 그 사실은 뭐 우리 기독교 문화가 있지만 사회 하층 문화에는 굉장히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돼서 이제 악마와 성관계를 하는 여자, 그 타락한 여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음탕한 여자라는 그렇죠. 식으로 표현을 해서 마녀 사냥을 당하는 거군요.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악마와 성관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녀의 이미지는 굉장히 성적이고 문란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때는 이런 생각한 거예요. 여자들이 성욕이 더 강하고 타락한 존재, 성적으로 더 타락한 존재다. 이런 식의 관념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반영된 게 바로 그런 마녀의 이미지였던 거죠. 그래요? 그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 왜요? 아무튼 여자들이 성욕이 더 강했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거랑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가 마녀로 취급받았다라는 거는 뭔가 논리의 비약이 있긴 한데 지금 뭐가 있나요? 그런 거 이런 거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성욕이 약한데 일부 성욕이 강한 여자들이 마녀다. 이게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 것보다는 옛날에는 성욕이랑 자체가 좀 안 좋은 걸로 취급받았거든요. 네네.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는 성욕 같은 것도 다 긍정적인 사람들인데 이제 중세 때는 약간 관념이 좀 이상해져서 안 좋았는데 이러니까 성욕이 강하다는 건 유혹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 성욕이 강한 여자일수록 유혹을 받기 쉽고 그런 여자 중에서 특히 마녀 악마의 성적 매력에 이제 혹해져서 넘어가고 그래서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마녀다. 이런 식 개념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게스트의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학자죠. 네네. 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세 시대에 학자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의 의견이랑은 다릅니다. 성적 이미지인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분명히 마녀라고 재판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성 이미지하고 안 관계됐는데 왜 그럼 이 여자를 마녀라고 생각하느냐? 바토리를 생각해보면 솔직히 약간 오히려 외로움이 따라오는 이미지가 있긴 그렇죠. 하죠. 외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녀가 뭐 그러니까 우리 후세에서도 창작물에서조차도 그녀가 성적으로 연관되는 건 없어요. 마녀라는 이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녀는 잔혹한 행위만으로 연관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냥 현실상에서 이제 마토리 엘리자베스를 받은 사람이 이 여자를 마녀라고 했는데 정작 이 여자를 성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마녀로 거론했을까? 이 여자가 굉장히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마녀란 타이틀을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제 견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범죄적으로 연결을 해보기 위해서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잔혹한 행위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마녀라고 한 거지. 이 사람의 성적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떠오르긴 하는데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남자가 생각하기에는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사랑하게 될 사람에게 조금 더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여성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 그리고 자신감. 근데 그것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실은 그 자신감은 이성들이 바라봐주는 시선이 분명히 연관이 있는 거니까 혹시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혹시 남자도 몸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하는 건 어쨌건 굉장히 밑바닥엔 리비도가 있는 그렇죠.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바토리 엘리자베트는 남편은 계속 떠나 있었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또 살인 행각이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그게 만약 정말 피부나 이런 미용이었다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이 연살인마가 아니었다, 맞았다, 그 어느 쪽에 증거로 내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해, 목욕 이런 것들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토리 엘리자베트를 대변하는 듯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마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될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연쇄 살인범의 대표적인 주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냥 한번 우리끼리 해보는 얘기고 이제 이 이미지라는 게 좀 벗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 이미지라는 게. 그렇죠.
나이팅게일보다 훨씬 더 그 당시에 더 헌신적이었던 다른 흑인 여간호사가 있었다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나이팅게일이 이제 워낙 상징적인 이미지다 보니까 이제 또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교주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린 사실이 아니길 바라요. 그때 그냥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이었고 그녀한테 뭐 희생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예 없었다 정도가 아주 행복한 결말인데 그녀한테는 그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화날 것 같은데요. 그럼 사람 죽이고 마녀가 더 좋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쨌건 희생자는 나타난 거고. 바토리 엘리자베트 자체한테는 불행하지만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불행한 여인이었던 건 아쉽지만 지금도 어차피 불행하잖아요. 마녀라는 이미지가 뭐가 좋겠습니까? 차라리 아무도 희생 안 당해갖고 그냥 그녀 혼자 희생당했던 그런 거였다면 차라리 이제 역사적으로 좀 더 행복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토리 엘리자베트 입장에서도 자신의 누명이 좀 서서히 벗겨진다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그건 뭐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지금 지나가고 하고 사실은 이제 바토리 가문이 그러니까 바토리 이슈투반이라는 사람이 약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굉장히 좀 헝가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네네. 근데 아십니까 바토리 이슈투반?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헝가리 역사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한 2-3명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토리 이슈투반. 근데 바토리 엘리자베트는 거의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쪽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훨씬 더 유명한. 그렇지. 악명이지만. 악명이죠. 네, 그런 게 보면 좀 아이러니죠, 사실은. 역사 속의 유명 연살인마 1위가 잭 더 리퍼고 2위가 바토리가 아닐까. 그렇죠.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굉장히 역시 내가 이제 바토리 엘리자베트를 좀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게스트설이 이런 역사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근데 이거 방송 재미없을 것 같은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처음에 엑스파일을 진행을 할 때도 그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게스트설이 나는 너무 재미없는 인간이고. 그런데 근데 막상 들으면 재밌습니다. 왜냐면 모르는 것을 안다는 거는 굉장히 직접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일이고 그리고 1화 때 이걸 했으면 재미없었을 거야. 근데 이제는 게스트들이 말도 확실히 훨씬 많이 늘었고 이제 청취자들과 이제 호흡하는 것도 돼서 분명히 청취자들이 흥미롭게 들어. 좀 헷갈리긴 했을 거야. 합스부르크가 나왔다가 헝가리가 나왔다가 막 계속 이렇게 동부 서부 막 제가 이제 게스트들이랑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보통 즉흥적으로 게스트들이 저한테 질문을 막 하잖아요. 네. 그럼 보통 다 대답을 잘해요. 근데 아까 동부 서부 물어보는데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즐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우니까 그만큼. 오늘 좀 아쉬운 건 제가 마지막 방송이니까 좀 의욕을 불태웠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범죄학 쪽에 더 로 이제 바토리 엘리자베트 해석하는 부분을 더 불태워야 되는데 하필 막 역사 배경 설명하는데 저 혼자 불태워가지고 아니요 재밌었어요. 대본 쓸 때도 그랬거든요. 쓰면서도 이걸 굳이 쓸 필요가 근데 또 설명을 안 하면 또 뭔가 좀 이상하고 제 머릿속에서는 머리가 좀 이상한데 이걸 차라리 줄이고 뒷부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는데 결국 저한테 졌네요. 저 자신한테 졌네요. 바토리 엘리자베트 같은 경우에 그 범죄나 이런 부분의 이야기는 솔직히 많습니다. 근데 바토리 엘리자베트 범죄 부분은 설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던지를 아니요.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는데 루머가 많고 그러니까 루머가 많잖아요. 확산돼 있죠. 그렇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피해 목욕이 그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막 건 다양한 막 고문 기구들 막 그러니까 소개하고. 우리가 그런 걸 소개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그런 거 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소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실제 이 여자가 현실적으로 연쇄 살인범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녀의 실제 행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루머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기록 같은 것도 사실은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도 그녀의 연쇄 살인범적 측면이 없었을까 진짜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도 책 같은 게 한정돼 있어서 이제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저도 좀 보고 싶어요. 그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바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네, 그렇죠. 그 몇 년 전에 나온 영화는 아예 연쇄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맞아요. 바토리 그 헝가리 영화가 나왔는데.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한 여인의 외로움에 대해 다룬 그렇죠. 영화.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거. 그렇게 다룬 영화도 있고. 국내 피해 백작 부인이라고 2015년 1월인가 2월에 출간된 책이 있어요. 미국 학자인데 이제 이 사람은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연쇄살인범이라고 이제 쓴 것 같아요. 저도 그 책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못 읽어봤거든요.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이 여자가 탑에 갇혀서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고 싶었는데 학교 도서관에 없는 거예요. 아이씨. 2인칭 소설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2인칭 소설에만 쓰나?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써보고 보고 싶었는데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게스트설이
여러분들이 댓글 방송을 한번 몇 번 하러 올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는 이제 게스트들에게 시즌 3나 나중에 엑스파일을 함께 할 거를 만들지 아니면 역사 방송을 하나 해볼지 아니에요. 저는 하지 또 마시죠.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마시죠. 이거 역사 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되면 게임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죠. 우리 그렇게 따지기로 엑스파일도 게임 안 돼요. 이거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엑스파일은 이제 의외로 이제 이쪽 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제 또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쪽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러는 건데 역사학은 너무 자료를 많이 보고 사람들이 요즘에 덕후들은 외국 저널 거를 막 가져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래? 그러면서 무섭게. 그렇죠. 저널이 굉장히 역사의 가장 현재의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자료이기도 하니까요. 제일 최첨단 이론들을 막 끌고 와서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왜 저래? 저렇게 무섭게 시리가면 즐기고 있어요. 그걸 또. 아무튼 좋습니다. 저는 이종문 작가님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지식 큐레이터라고. 저는 이제 지식 큐레이터로서 게스트 수사를 어떻게든 꼬셔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분간은 이제 댓글 방송을 하고 좀 가능한 부담이 없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바톤을 이은 다음 주부터 새로운 또 게스트의 자리를 대신해줄 분이 새로운 방송을 들고 올 겁니다. 제가 알고 본 그분 맞죠? 네, 그분입니다. 그분.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대단히 지식도 많으시고 오히려 범죄학 자체만 따지면 저보다 더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저것 책을. 범죄학으로만 따지면 본인보다 많으면 어떤 부분이 본인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요? 네. 사실 저 뛰어난 건 아니죠. 방금 본인의 그 말에서의 마음속은 내가 다른 건 다 뛰어나지만 범죄학 쪽은 이 사람이 좀 나랑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선도자의 위치 먼저 내가 시작했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다 많이 다뤘거든. 하면서 고생하실 거예요. 살인범이 없거든. 하면서 이렇게. 막상 이런 살인범에 대한 소개를 더 이상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딴 사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었는데 그건 있어요. 이제 새로 하실 분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요즘 최근 한 막판쯤 됐을 때는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거가 아니라 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시각으로 또 얘기를 할 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게스트 썰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인기가 많은 또 새로운 패널이. 진짜요? 누가 와도 게스트 썰보다는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요. 네, 농담이었고요. 네, 그럼 게스트 썰을 떠나보내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가끔이라도 모셔서 댓글 방송도 함께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요. 많이 기다려 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패널과 함께하는 방송이 여러분들 기대치에 충족할지 아니면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신다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서 또 좋은 방송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처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아닙니다. 여기 방송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